아니, 이게 진짜 한국이라고요? 여기 뉴욕에서 온 유명 여성 바이올리니스트가 있는데요. 한국에 도착하기 전까진 솔직히 말해 한국이 미국보다 덜 발전한 나라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부산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정말 놀랐어요. 쓰레기 하나 없고 바닥은 반짝반짝. 디지털 안내판은 영어와 한국어로 완벽하게 표기돼 있고 심지어 로봇이 청소까지. 그녀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고정관념이 한순간에 깨졌죠. 그리고 택시. 아, 이건 진짜 압권이었어요. 앱으로 택시를 부르는데 실시간으로 기사님 위치까지 보여주더라고요. 요금. 정확하고 투명하게 딱 표시되는데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한국 사람들 또한 처음 만난 공항 직원부터 택시 기사님까지 너무 친절했어요. 팀원이 악기를 다루는 걸 보시고는 조심히 옮겨주시는데 마치 자기 물건처럼 대해주시는 행동에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느낀 한국은 기술과 전통이 완벽하게 공존하는 곳이었죠. 한국은 정말 마법 같은 곳이었어요. 다음 이야기는 그녀가 한국에서 연주한 그 특별한 무대에 대해 시작해 보겠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부산 김해국제공항에 발을 디딜 때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등 뒤에 느껴지는 바이올린 케이스의 익숙한 무게가 조금은 위안이 되었지만 그 외의 모든 것은 낯설고 새로운 기분이었어요. 제 이름은 엘리자베스이고 저는 미국 출신의 콘서트 바이올리니스트예요. 지금까지 수많은 유명 무대에서 공연해봤지만 이번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 콩쿠르는 뭔가 달랐어요. 더 무섭게 느껴졌달까요? 처음 제게 느껴진 건 공항의 조용함이었어요. 뉴욕에 있는 집에서는 공항이 항상 시끄럽고 혼잡했거든요. 사람들은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안내 방송은 끊임없이 울려 퍼지고요. 그런데 여기선 모든 게 차분하고 정돈된 느낌이었어요. 공기가 신선하고 깨끗하게 느껴졌는데 평소 익숙했던 패스트푸드 냄새나 청소용, 화학약품 냄새 같은 건 전혀 없었어요. 제 팀원들 사라, 마이크, 데이비드도 제 옆에서 저만큼이나 긴장한 표정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한국에 오기 전에 우리 모두 각자 들은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미국처럼 현대적이지 않을 거야 라고 사라가 마지막 연습 때 말했었고 필요한 걸 못 구할 수도 있으니까 여분으로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마이크가 걱정스럽게 얘기하기도 했어요. 부모님들도 우리가 이렇게 멀리 여행 가는 것에 대해 걱정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셨고요. 그런데 우리 지휘자이신 첸 선생님만은 달랐어요. 한국은 너희를 놀라게 할 거야 라며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으셨죠. 마음을 열고 가봐. 이제 이 깔끔한 공항을 걷고 빛나는 바닥과 첨단 스크린들이 가득한 모습을 보니 첸 선생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터미널 안에서는 움직이는 보도에 사람들이 부드럽게 이동하는 모습을 보고 감탄했어요. 곡선형 유리벽으로 자연광이 들어오면서 공항 전체가 밝고 환영받는 느낌이 들었고요. 한국어와 영어로 된 디지털 표지판 덕분에 한국어를 읽지 못해도 길 찾기가 쉬웠어요. 저 로봇들 좀 봐. 데이비드가 여행객들 사이를 부드럽게 움직이는 작은 기계들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알고 보니 그건 청소 로봇이더라고요. 바닥을 완벽하게 깨끗하게 유지해주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제 주머니 속 핸드폰이 진동해서 확인해보니 공항 내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와이파이가 있다는 안내가 보였어요. 미국 공항에서는 와이파이를 쓰려면 비싼 요금을 내거나 연결이 불안정한 서비스를 참고 써야 했는데 말이에요. 에어컨도 딱 적당했어요. 미국 공항처럼 너무 추워서 항상 스웨터를 껴입어야 할 필요도 없었고요. 현대적인 화분에 담긴 식물들이 길을 따라 놓여 있어서 공항 전체가 생기 있고 신선한 느낌을 주었어요. 거대한 창문 너머로는 산을 배경으로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뉴욕 JFK 공항의 평평한 풍경과는 정말 많이 달랐죠. 긴 비행 때문에 속이 울렁거렸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다가오는 콩쿠르 때문이었어요. 몇 달 동안 드보르작의 아메리칸 현악 사중주를 연주하기 위해 연습을 거듭했는데 이게 과연 충분할까요? 어릴 때부터 훈련받아온 한국의 음악가들과 저희가 비교될 수 있을까요? 입국 심사대에 가까워질수록 또 다른 차이가 눈에 들어왔어요. 길고 혼란스러운 줄이 없더라고요. 대신 깔끔한 줄과 명확한 표지판이 자동 게이트로 사람들을 안내하고 있었어요. 얼굴 스캐너도 있고요. 진짜 효율적이다. 사라가 제 생각을 대변하듯 속삭였어요. 제 여권을 확인하던 입국 심사관도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면서 제가 콩쿠르에 참가한다고 말하자 운까지 빌어줬어요. 악기에 관해서도 특별한 경험이 있었어요. 보통 값비싼 바이올린을 들고 여행하려면 엄청난 서류 작업과 항공사 직원들과의 긴 대화가 필수인데요. 여기서는 이미 저희를 위한 특별 데스크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필요한 서류도 다 준비돼 있었고 저희 악기를 정말 전문가처럼 다뤄주셨어요.
제 바이올린은 제 할머니께서 물려주신 100년 된 독일제 명품인데 그 가치를 인정받은 것 같아서 기뻤어요. 수화물 찾는 곳도 또 다른 놀라움이었어요. 디지털 화면에 저희 가방이 언제 나올지 정확히 표시되어 있었고 시간에 딱 맞춰 도착했어요. 몇 시간씩 기다리거나 분실물 안내 방송이 나오는 일 같은 건 전혀 없었어요. 깨끗한 화장실, 분명한 표지판, 친절한 직원들, 모든 것이 마치 잘 연습된 오케스트라처럼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도착 게이트를 지나자 영어와 한국어로 저희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든 여성이 보였어요. 그녀는 푸른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덕분에 조금 남아있던 긴장감도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저희가 부산에 머무는 동안 함께할 가이드, 도경 씨였어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녀가 살짝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비행은 편안하셨나요? 그녀의 영어는 완벽했는데 약간의 한국식 억양이 있어 오히려 듣기에 더 음악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제 팀원들 얼굴을 보니 모두 안도하는 표정이었어요. 우리 모두 언어 장벽을 걱정했었는데 도경 씨의 인사가 저희를 한순간에 집처럼 편안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렇게 현대적인 공항에 서 있으니 제 안에서 뭔가 변화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한국에 대한 저의 기존 생각이 벌써부터 조금씩 깨지는 느낌이었죠. 첸 선생님의 말씀이 다시 떠올랐어요. 마음을 열어봐. 주변의 활기차고 효율적인 세상을 바라보며 이번 여행이 단순히 음악 콩쿠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직접 눈으로 보기 전엔 어떤 장소도 판단할 수 없다는 걸 배울 기회가 될 것 같았거든요. 이제 진짜 모험이 시작된 거였고 부산에서 어떤 놀라움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지 너무 기대됐어요. 부산 공항 터미널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마치 미래 속으로 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바닥은 너무 반짝거려서 제 모습이 비칠 정도였죠. 시카고에서 보던 공항 바닥에는 커피잔이나 신문지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게 익숙했는데 여기서는 쓰레기 한 점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공기는 상쾌하고 깨끗했어요. 청소용품 때문인지 은은한 레몬 향도 느껴졌고요. 숨겨진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 덕분에 공항 분위기가 차분하고 환영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벽에는 디지털 스크린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비행 정보가 한글과 영어로 모두 표시돼 있더라고요. 자동 보행로에서 수화물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리듬에 맞춰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어요. 부산국제공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주 또렷한 영어로 친절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돌아보니 깔끔한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젊은 여성이 서 있었어요. 이름표에 민지라고 쓰여 있었고 공항에서 본 미소 중 가장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더라고요. 길 안내 도와드릴까요? 그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어깨가 조금 풀어졌어요. 언어 장벽이 걱정이었는데 민지 씨가 영어를 너무 잘해서 금방 마음이 놓였거든요. 뒤에서는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살짝 놀란 듯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모두 한국에 대해 이런저런 고정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그런 생각들이 서서히 깨지고 있었던 거죠. 네, 부탁드릴게요. 어깨에 맨바이올린 케이스를 살짝 고쳐매며 대답했어요. 우리는 국제현악 콩쿠르 때문에 왔어요. 아, 콩쿠르. 민지 씨 눈이 반짝였어요. 오신다고 연락받았어요. 도경 씨가 도착 로비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이쪽으로 따라오시겠어요? 터미널을 걸어가면서 미국 공항과는 참 다르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표지판은 글자 옆에 아이콘까지 있어서 훨씬 보기 쉬웠고 작은 로봇들이 바닥을 돌아다니며 청소도 하고 여행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서두르거나 서로 밀치지 않고 목적을 가진 듯하지만 차분하게 움직였어요. 공항에서 보던 풍경과는 완전히 딴판이었죠. 도착 로비에 도착하자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한 여성이 다가왔어요. 멋진 빨간색 블레이저를 입고 태블릿을 들고 있었어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김도경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편하게 사라라고 불러주세요. 그녀는 살짝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부산에 계시는 동안 제가 가이드를 맡을 거예요. 피곤하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었을 저희 5명의 단원이었지만 사라 씨의 에너지 덕분에 금방 분위기가 밝아졌어요. 그녀는 세관 절차를 하나하나 쉽게 설명해주며 우리를 안내했어요. 짐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부산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부산이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라든지 해변, 해산물, 그리고 영화제로 유명하다든지 말이에요. 한국에 대해 궁금한 게 많으실 텐데요. 사라 씨가 우리 시선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걸 보며 말했어요. 뭐든지 편하게 물어보세요. 엉뚱한 질문도 괜찮아요. 첼리스트 톰이 마치 학교에서처럼 손을 들더니 질문했어요. 여기 에어컨이 딱 적당하네요. 너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조절하는 거예요?
사라 씨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저희 공항은 AI로 제어되는 공조 시스템을 사용해요. 지역마다 사람 수에 따라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거든요.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기술 중 하나랍니다. 짐을 다 찾고 나서 택시 승강장으로 갔는데 거기서 첫 번째 난관을 만났어요. 줄이 너무 길어서 택시가 바로바로 오지 않는 거예요. 악기랑 짐을 들고 서 있다 보니 처음 느꼈던 낙관적인 기분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몇몇 단원들은 한국이 처음엔 발전된 것처럼 보였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투덜거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기다리는 동안 흥미로운 걸 하나 발견했어요. 현지 사람들은 아무도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를 내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냥 핸드폰을 보거나 가끔 줄을 쳐다보는 아주 여유로운 표정들이었죠. 그게 뭔가 우리가 모르는 걸 아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터미널의 커다란 창문 너머로는 멀리 도시 스카이라인이 보였어요. 빛나는 고층 빌딩들이 푸른 하늘 아래 솜사탕 같은 구름 사이에 서 있었어요. 그 풍경이 뭔가 모험심을 자극했어요. 앞으로 어떤 도전이 기다리고 있든 부산이 우리를 여러 가지로 놀라게 할 거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한국에 도착한 첫 1시간을 돌아보면 제 고정관념이 서서히 깨지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깨끗하고 효율적인 공항에서 보낸 매 순간이 제가 그동안 간접적인 이야기나 낡은 고정관념으로만 알고 있던 이 나라에 대한 생각을 하나씩 바꾸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앞으로 저를 깜짝 놀라게 할 경험들이 아직 더 많이 남아있다는 거요. 저는 어깨에 맨 바이올린 케이스를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옮기면서 팔에 점점 쌓이는 통증을 애써 무시하려고 했어요. 택시 승강장에서 20분이나 기다린 끝에 점점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었거든요. 오후에 뜨거운 햇볕이 우리 일행 위로 내리쬐고 있었고 팀원들 얼굴에 드러난 짜증이 고스란히 보였어요. 봐.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했잖아. 우리 팀의 제2바이올리니스트인 사라가 투덜거리며 악보 파일로 부채질을 하고 있었어요. 얼굴은 더위에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우리가 미리 교통편을 준비했어야 했는데 솔직히 그 순간에는 저도 한국의 교통 시스템에 대해 의구심이 들었어요. 보스턴에서는 적어도 택시 회사에 직접 전화라도 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값비싼 악기를 들고 서 있는 전문 음악가들이면서 단순히 택시 하나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다 모든 게 바뀌었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은 젊은 한국 여성이 우리 곤란한 상황을 눈치채고는 다가오더니 환한 미소로 말을 걸었어요. 택시 잡는 거 도와드릴까요? 그녀의 영어는 완벽했고 이름은 민지라고 했어요. 그녀는 곧 한국의 기술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줄 참이었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그녀가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세련되고 현대적인 인터페이스가 뜬 앱을 열었어요. 화면에는 우리의 현재 위치가 자세히 표시된 지도가 나왔고 거리 곳곳에 작은 차 아이콘들이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보였어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택시를 잡아요. 민지가 설명하며 손가락으로 빠르게 화면을 조작했어요. 가고 싶은 곳을 입력하기만 하면 앱이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해줘요. 그녀는 앱이 한국어와 영어 주소를 자동으로 번역해줘서 외국인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몇 초 만에 그녀는 우리가 묵고 있는 호텔 주소를 입력했어요. 곧바로 메시지가 떴죠. 기사님이 배차를 수락했습니다. 도착까지 3분. 저는 화면 속 작은 차 아이콘이 우리 위치를 향해 움직이는 걸 보고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이 앱의 최고 장점은 민지가 이어 말했어요. 현금을 준비할 필요도 없고 기사님께 목적지를 설명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녀는 앱이 기사님의 사진, 차량 번호판, 예상 요금까지 전부 표시해주는 걸 보여줬어요. 결제, 길 안내, 심지어 기사님과 대화할 때 필요한 실시간 번역까지 모두 앱 안에서 해결돼요. 정말 정확히 3분 뒤에 깨끗하고 현대적인 택시가 우리 앞에 섰어요. 기사님은 차에서 내려 살짝 고개를 숙이며 따뜻하게 인사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악기를 트렁크에 싣는데 도움을 주셨는데 그 손길이 어찌나 조심스럽고 섬세하던지 정말 인상 깊었어요. 택시 안에 들어가니 앞좌석 뒷면에 태블릿이 장착되어 있더라고요. 그 태블릿에는 우리의 경로, 예상 도착 시간, 현재 요금이 한국어와 영어로 동시에 표시되고 있었어요. 에어컨도 이미 켜져 있어서 뜨거웠던 오후의 열기가 단번에 사라졌죠. 정말 대단하네요. 제가 민지에게 말했어요. 그녀는 우리가 안전하게 자리를 잡을 때까지 남아 있었어요. 이런 시스템은 우리나라엔 없는데요.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도시에서도 보통 노란 택시를 잡으려고 애타게 손을 흔들거나 차량 공유 앱의 요금 폭탄을 감수해야 하거든요. 우리가 출발하자 저는 조금 전까지의 짜증이 부끄러워졌어요. 미래에서 온 것 같은 택시 시스템을 경험하고 있었으니까요. 효율적이고 투명하며 완전히 디지털화된 서비스였죠. 이건 단순히 현대적이라기보다
제가 미국에서 경험했던 어떤 시스템보다도 훨씬 뛰어났어요.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저는 민지가 알려준 앱을 다운받아 이것저것 둘러봤어요. 더 많은 기능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큰 그룹이나 짐이 많은 경우에 맞는 차량을 선택할 수도 있고, 기사님을 평가하거나 자신의 이용 기록도 확인할 수 있었죠. 심지어 사라조차도 이 앱을 금방 이해했어요. 그녀는 평소에 새로운 기술을 어려워하던 사람이거든요. 우리 기사님은 부산의 바쁜 도로를 능숙하게 운전하면서 앱 GPS가 추천한 최적 경로를 따라가고 계셨어요. 창밖으로는 세련된 건물들과 디지털 광고판들이 지나갔고, 이런 광경은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제 선입견을 하나씩 깨뜨리기에 충분했어요. 이런 시스템이 우리나라에도 있어야겠는데요. 첼리스트 리사가 요금 계산기가 작은 단위로 차근차근 올라가는 걸 보며 말했어요. 요금이 갑자기 오를 걱정도 없고, 기사님과 요금 흥정을 할 필요도 없고, 길을 돌아갈까 봐 불안해할 필요도 없었어요. 정말 간단하고 효율적인 서비스였어요. 그 택시 경험은 제게 많은 걸 깨닫게 해줬어요. 단순히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었어요. 기술이 어떻게 일상생활을 더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직접 경험한 순간이었죠.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다른 가정들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됐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또 다른 놀라운 경험들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어요. 호텔에 도착하자 결제가 앱을 통해 자동으로 처리됐어요. 기사님은 악기를 차에서 내려주시고 감사 인사를 주고받았어요. 저는 스마트폰을 내려다봤어요. 이제 이 택시 앱은 제 일상 앱들 사이에 당당히 자리 잡고 있었죠. 이 작은 기술 덕분에 저는 혁신과 발전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됐어요. 그날 저녁, 호텔방에 앉아 민지에게 감사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녀는 단순히 택시를 잡는 걸 도와준 게 아니었어요. 그녀는 우리에게 한국의 디지털 라이프 스타일을 처음으로 제대로 보여준 사람이었죠. 앞으로 이 나라에서 어떤 기술적 놀라움이 더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기대됐어요. 대회 당일 아침, 저도 모르게 긴장감에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눈을 떴어요. 호텔 창문을 통해 아침 햇살이 들어오더니 바이올린 케이스 위에 금빛 줄무늬를 그리더라고요. 오늘이 바로 우리가 준비해온 날. 한국에서 미국 음악가들의 실력을 보여줄 기회였죠. 아침은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했어요. 토스트랑 차로 가볍게 아침을 먹으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했는데 여전히 손이 조금 떨리더라고요. 머리를 단정히 핀으로 고정하고 검은색 공연 드레스를 매만질 때도 긴장은 가시지 않았어요. 호텔 로비에서 다른 팀원들과 만났는데 다들 저만큼이나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차라는 첼로끈을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마이클은 공중에서 손가락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계획대로 2시간 전에 공연장에 도착했어요. 그 건물은 정말 멋졌어요. 유리와 철제로 된 건물에 곡선이 휘어진 모습이 꼭 바다의 물결 같더라고요. 역시 부산에 어울리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으로 들어가 보니 세계 각국에서 온 다른 연주자들이 워밍업을 하고 있었어요. 서로 다른 멜로디가 공기 중에 섞이면서 묘한 긴장감과 설렘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바이올린 조율을 막 끝냈을 때 불이 한 번 깜빡거리더니 2번, 그리고 완전히 꺼져버렸어요. 음악 소리도 갑자기 멈췄고 대신 여러 나라 언어로 된 당황스러운 웅성거림만 들렸어요. 저도 모르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비상등 불빛 속에서 팀원들의 얼굴을 보니 모두 겁먹은 표정이었어요.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열심히 연습했는데 이게 다 헛된 일이 되는 걸까 싶더라고요. 모두 침착하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로 그리고 영어로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저는 바이올린을 더 꼭 끌어안았어요. 미국에서도 전기가 나가서 공연이 취소된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시카고에서는 한 번 전기 문제 때문에 아예 공연 일정을 다시 잡았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를 생각하니 속이 더 불편해지더라고요. 하지만 그 다음 상황은 정말 놀라웠어요. 혼란이 생길 줄 알았는데 한국 스태프들이 기계처럼 척척 움직이는 거예요. 플래시라이트를 든 직원들이 사람들을 정해진 대기 구역으로 안내하고 다른 직원들은 연주자들을 위해 물과 간식을 가져다 줬어요. 창밖으로 보니 트럭들이 들어오는 게 보였는데 알고 보니 비상용 발전기를 가져온 거였더라고요. 15분이 지나자 발전기가 웅웅거리며 작동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5분 뒤에는 에어컨이 다시 가동되더니 음향 시스템 점검도 완료되었어요. 총 30분 만에 불이 다시 들어오고 공연 준비가 끝났다는 얘기였죠. 너무 놀라워서 믿기지도 않았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몇 시간씩 걸리거나 아예 행사가 취소되기도 하거든요. 대회 감독이 무대에 나타나 사과하며 말했어요. 일정이 30분 조정된 것 외에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저희 팀은 서로 감탄의 눈길을 주고받았어요. 저희는 예상치 못한 문제를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철저하게
그리고 모두를 배려하며 해결하는지 직접 보게 된 거죠. 그 경험은 저한테 뭔가 변화를 줬어요. 저를 짓누르던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대신 이상할 만큼 차분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큰 위기를 부드럽게 해결하는 주최 측을 보니 저도 제 연주를 해낼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무대에 설 차례가 되었을 때 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무대에 올랐어요. 조명이 제 얼굴에 따뜻하게 비치는 걸 느끼며 바이올린을 들었어요. 그 순간 이 대회가 단순히 음악만 배우는 자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준비, 회복력, 그리고 압박 속에서 침착함을 유지하는 법을 배웠던 거죠. 모두 한국의 주최 측을 보며 깨달은 거였어요. 연주는 연습 때보다 더 잘 풀렸어요. 화리현 위를 정확하면서도 감정적으로 움직였고 팀원들의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저희 음악이 하나로 엮이는 게 확실히 느껴졌어요. 관객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다가 연주가 끝나자 큰 박수를 보내줬어요. 그날 저녁 결과 발표 때는 숨조차 쉴 수 없었어요. 2등은 미국의 엘리자베스 사중주단입니다. 라는 발표를 듣는 순간 미소가 멈추지 않았어요. 1등은 독일의 뛰어난 팀이 차지했지만 저희의 2등 성적도 자랑스러웠어요. 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한국 주최 측은 모든 연주자를 위해 잔을 들며 말했어요. 오늘은 음악과 삶 모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마주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함께라면 무엇이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다른 연주자들, 열심히 일한 스태프들, 그리고 저희 팀원들까지. 정전이 모든 걸 망칠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저는 한국 사람들의 문제 해결 능력과 차분함에서 중요한 걸 배울 수 있었어요. 축하 음료를 마시며 이 대회가 음악, 문화,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 생각보다 더 많은 걸 가르쳐줬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밤 바이올린을 조심스레 케이스에 넣으면서 이 위기에서 배운 것을 집에 돌아가 이야기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저는 어려움을 대하는 제 태도가 바뀌었다는 걸 느꼈어요. 때론 최악의 순간이 최고의 교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요. 우리가 그걸 배우고자 한다면 말이죠. 대회가 끝난 후에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고 한결 편안해졌어요. 이제야 새로운 시선으로 부산을 볼 수 있을 것 같았죠. 제 친구 사라랑 마이크가 도시를 둘러보자고 제안했고 저도 너무 설레서 빨리 모험을 시작하고 싶었어요. 첫 번째로 간 곳은 번화한 쇼핑가에 있는 모던한 카페였어요. 카페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띄는 점이 있었는데 저희 동네 카페랑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모든 테이블에 휴대폰이나 노트북을 충전할 수 있는 내장 충전기가 있고 인터넷 속도도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와, 이거 진짜 대단하다. 제가 거의 방전된 휴대폰을 충전하면서 사라에게 말했어요. 우리 집 근처에선 항상 구석에 있는 하나뿐인 작동하는 콘센트를 두고 싸워야 하잖아. 이 카페는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장소가 아니었어요. 여긴 마치 커뮤니티 공간 같더라고요. 학생들은 함께 프로젝트를 하고 직장인들은 미팅을 열고 예술가들은 태블릿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바로 옆 테이블에 있던 고등학생들, 무리가 저희가 한글 메뉴를 보고 어리둥절해하는 걸 보고는 주문을 도와주겠다고 나섰어요. 그들의 친절이 참 감동적이었고 저희는 곧 음악과 각자의 나라에서의 삶에 대해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밖으로 나가니 거리엔 활기가 넘쳤어요. 모든 버스 정류장엔 디지털 화면이 있어서 다음 버스가 언제 오는지 정확히 보여주고 있었고 공원에서도 무료 와이파이가 잡히더라고요. 저희 동네에서는 밖에 나가면 늘 휴대폰 데이터를 써야 했는데 여기서는 도시 어디에서나 연결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저희는 아름다운 공원을 발견했는데 사람들이 음악을 연주하고 춤 연습을 하고 저녁인데도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어요. 한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한국 전통 연을 날리는 법을 가르쳐주고 계셨는데 저희를 손짓하며 같이 해보라고 하셨어요. 제가 연을 날리는 건 정말 서툴렀지만 사람들이 다 같이 저를 비웃는 게 아니라 저랑 같이 웃어주더라고요. 연이 계속 추락하다가 마침내 할아버지의 인내심 있는 지도 덕분에 몇 분 동안 공중에 띄울 수 있었어요. 그 꼬마 소녀가 저를 보며 박수를 쳐줬는데 그 순간 느낀 따뜻함은 저무는 햇볕 때문이 아니었어요. 밤이 되자 도시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했어요. 거리는 화려한 간판과 형형색색의 조명으로 빛났지만 가장 놀라운 건 제가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꼈는지였어요. 저희 동네에서는 밤에 잘 돌아다니지 않는데 여기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온 가족들도 있고 친구들끼리 무리를 지어 걷는 모습도 많이 보였어요. 길거리 음식 판매자들은 친근하게 인사를 건넸고 그릴에 구워지는 음식 냄새가 정말 군침을 돌게 했어요. 저희는 작은 식당에 들렀는데 주인 아주머니 김 씨는 저희를 친자식처럼 대해주셨어요. 저희가 음악가라는 걸 알게 되시더니 본인이 좋아하는 한국 노래를 휴대폰으로 들려주시고
몇몇 한국어 단어들도 가르쳐 주셨어요. 발음이 서툴러서 웃으시면서도 다시 해봐요. 하며 격려해 주셨고, 저희가 성공했을 땐 박수를 쳐주셨어요. 어느 날 저녁엔 공원에서 발견한 공개 음악 공간에 갔는데 누구나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한 소년이 한국 전통 북을 연주하고 있었고 그 옆에선 소녀가 바이올린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말이 통하지 않았지만 음악을 통해 교감할 수 있었어요. 저도 바이올린을 꺼내서 그들과 함께 연주했는데 동양과 서양의 독특한 음악 조합이 만들어졌어요. 곧 작은 관중들이 모여들어 저희 즉석 공연을 지켜보며 웃고 영상도 찍고 음악에 맞춰 고개를 흔들었어요. 여기서는 기술 덕분에 많은 것이 편리했지만 정말 특별했던 건 사람들이었어요. 일주일 동안 저는 고향에서 몇 년 동안 사귀었던 것보다 더 많은 지역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어요. 그들은 숨겨진 맛집을 알려주고 카드 게임을 가르쳐주고 자신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제가 한국 드라마를 좋아한다고 했을 때 새 친구 지민은 저희 그룹 모두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직접 만든 한국 간식을 먹으며 드라마를 보는 파티를 열어줬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는 방식이었어요. 사라가 가게에 지갑을 두고 왔을 때 가게 주인이 두 블록이나 뛰어와 지갑을 돌려줬어요. 마이크가 길을 잃었을 땐 낯선 사람이 길을 알려주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 데려다 줄 정도였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여기에선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더라고요. 번화가에서도 모든 게 얼마나 매끄럽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었어요. 가게 직원들은 태블릿으로 바로바로 재고를 확인하고 결제는 휴대폰 한번 톡 치면 끝났어요. 하지만 이 모든 기술 뒤에는 항상 인간적인 정이 느껴졌어요. 따뜻한 미소, 도움의 손길, 그리고 다정한 한마디가 늘 함께했어요. 밤마다 침대에 누워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제가 가진 선입견이 얼마나 틀렸는지 생각했어요. 제가 경험한 한국은 단순히 기술적으로 앞서 있는 곳이 아니라 오래된 전통과 현대적인 편리함이 완벽히 조화를 이루는 곳이었어요. 낯선 사람들이 친구가 되고 매일매일 새로운 발견이 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놓았어요. 저는 소셜미디어를 열어서 여기서의 경험을 사진과 이야기로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고향 친구들은 제가 설명하는 것들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어봤어요. 정말 그렇게 달라라고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답장을 보냈어요. 직접 와봐야 믿을 수 있을 거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일주일 동안 저에게는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가 펼쳐졌어요. 제가 잠시 머물렀던 집은 단순한 아파트가 아니라 마치 음악가들의 천국 같았거든요. 그 건물에는 우리가 꿈꿀 수 있는 모든 게 다 있었어요. 특히 제가 이전엔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까지요. 하루 종일 이용할 수 있는 방음 연습실이요. 어느 날 아침, 저는 매끄러운 나무 패널 벽을 손으로 쓸어보며 룸메이트 사라에게 말했어요. 이 연습실이 공짜라니 믿을 수가 없어. 우리 동네에서는 이 정도 크기의 공간을 빌리는데 1시간에 $50나 내야 하잖아. 그 연습실은 곧 우리만의 성소가 되었어요. 각각의 방은 완벽한 음향 시설, 온도 조절 시스템, 심지어 녹음 장비까지 갖추고 있었거든요. 제가 새벽 3시에 연습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 자유로움 덕분에 저는 대회곡 중에서 특히 어려운 부분을 연습하면서 누구를 방해할까 걱정하거나 시간에 쫓길 필요가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의 유난히 어려운 구간을 연습하던 중에 같은 건물에 사는 한국 바이올린 전공 학생인 지원 씨를 만났어요. 그녀는 방해 녹음 시스템 사용법을 알려줬는데 덕분에 제가 연주한 부분을 들으면서 부족한 점을 정확히 찾아낼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음악을 누구나 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원 씨가 장비를 설치해 주면서 말했어요. 이 연습실은 전문 음악가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배우고 싶어하는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제가 뉴욕에서 겪었던 상황과의 차이가 더욱 크게 느껴졌어요. 뉴욕에서는 연습실 대여 시간을 아껴가며 사용해야 했고 다른 음악가들과 시간 경쟁까지 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음악이 사치품처럼 여겨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삶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어요. 저는 매일 보는 것마다 소셜미디어에 기록하느라 바빴어요. 자동으로 쓰레기를 처리해주는 시스템이나 택배를 안전하게 보관해주는 스마트 락커 같은 걸 보여주는 영상을 올리면 집에 있는 친구들은 그걸 보고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걸 발견할 때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에 대한 생각이 뒤집혔죠. 그 건물의 커뮤니티 공간들도 정말 놀라웠어요. 주민들이 채소를 기르는 옥상 정원도 있었고 낮에는 카페로, 밤에는 공부 공간으로 바뀌는 공간도 있었고
주민들이 서로에게 공연을 보여줄 수 있는 작은 콘서트홀도 있었어요. 저는 주말 콘서트 시리즈에 참가하게 됐고 한국 음악가들과 함께 연주했는데 그들은 저를 가족처럼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어느 날 오후 사라가 저를 부르며 말했어요. 그레이스, 이거 꼭 해봐야 돼. 그녀는 건물 전용 앱을 보여주며 스마트 냉장고에 직접 장을 주문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기술이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어서 모든 게 편리했지만 부담스럽게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뉴욕에 있는 제 바이올린 선생님도 제 게시물을 보고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그레이스, 내가 생각했던 한국과는 완전히 다르네. 나도 한번 방문 계획을 세워야겠어. 그 메시지를 보고 저는 웃었어요.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저도 똑같은 오해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마지막 며칠 동안 저도 저 자신을 놀라게 할 결정을 내렸어요. 부산에 있는 음악학원에 강사 지원서를 낸 거예요. 제 시각을 완전히 바꿔준 이 나라에서 더 오래 머물고 싶다는 생각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거든요. 한국 문화를 더 배우고 싶었고 아직은 기본적인 인사말밖에 못하는 제 한국어 실력도 키우고 싶었고 이 전통과 혁신이 어우러진 멋진 나라를 더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출국을 하루 앞둔 밤 건물 주민들이 커뮤니티홀에서 송별회를 열어줬어요. 익숙하고 소중해진 얼굴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를 깨달았어요. 여행을 떠나기 전 제가 상상했던 한국, 그러니까 저희 나라보다 덜 발전된 곳일 거라는 선입견과는 전혀 다른 현실을 경험했거든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인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그저 대회에 참가하러 온 줄 알았는데 제2의 고향과 세상을 보는 새로운 방식을 찾았어요. 그날 밤 짐을 싸다가 대회 프로그램을 발견했어요. 2등이라는 성적은 이제 단순한 상이 아니었어요. 그건 제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 미리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배운 상징 같은 것이었어요. 저는 그 프로그램을 바이올린 케이스에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그리고 지원 씨가 써준 음악은 어디에 있든 우리를 연결해 준다는 손편지도 함께 넣었어요. 다음 날이면 저는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겠지만 이게 이별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한국은 저에게 때로는 우리의 선입견을 깨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 주었으니까요. 부산의 반짝이는 야경을 마지막으로 창밖에서 바라보며 저는 이번 여정을 통해 없어진 선입견들과 새롭게 얻은 깨달음들에 대해 감사함을 느꼈어요. 제 바이올린은 집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다시 돌아올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이번이 제 한국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경계를 넘어 음악이라는 보편적인 언어로 모두가 연결될 수 있는 새로운 장의 시작이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